안녕하세요. 저는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교대에 들어간 건 저희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선생님으로서도 매우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아마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 일찍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제가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이어받아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 임용고시에 도전하는 것이니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머니 생각이 너무 짙어져 머릿속을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 보내고 더 힘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풍기는 외모부터 그냥 선생님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선생님 외모 설명이 찰떡으로 어울리시는 분이랄까요? 그런 어머니는 아침에 학교에 가시기 전에 5시 30분이면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 출근 준비를 하셨는데 꼭 도시락 몇 개를 싸서 가지고 가시곤 했습니다. 몇 명 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친구들에게 먹이고 수업을 시작하시려고요. 그 친구들은 저녁도 못 먹기 마련이라 아침에 굶고 무슨 기운이 있어 공부를 할 수 있겠냐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친구들을 일찍 오라고 부르셔서 다른 친구들 안 볼 때 밥을 먹이시고 수업을 듣게 하셨던 거죠. 그 친구들은 배가 고프니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일찍 와서 열심히 밥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워 하다가도 나중엔 웃으며 온다면서요. 아직 초등학생들이 먹지 못해 굶주렸다가 허겁지겁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좋으시다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작고 어린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긴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외면하기가 쉽지 않으셨답니다. 어머니도 어릴 때 어렵게 자라신 기억이 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속상하게 다가온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머니는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더 안타까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 기억 속에 항상 아침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날이면 아이들 아침 도시락은 더 푸짐해졌죠. 덕분에 저도 아침 먹는 습관이 생긴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항상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쩔 땐 도움이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해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봐도 두 분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좋은 사람 두 사람이 잘 만나 결혼하셨으니까요. 두 분은 대학교 때 CC이셨는데 아버지가 군대 다녀오시고 복학하셨을 때 어머니가 신입생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생 OT 때 아버지가 인솔자로 가셨다가 첫눈에 반하셔서 열심히 따라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그 OT도 가지 못할 것이었는데 이모님이 너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하느라 MT도 못 가면서 살 거 뻔한데 OT라도 가. 가서 대학생 된 거 기분도 좀 내고 해. 그때 아니면 다시는 못하는 게 OT잖아. 가봐. 라며 돈을 주셔서 겨우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OT를 어머니가 가시지 못하셨다면 아마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셨겠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얼굴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았을 정도였대요.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다니느라 수업이 끝나면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어머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만나러 아버지는 어머니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따라가 기다리셨다가 같이 걸으며 이동하시는 곳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미선이, 너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아는데 제발 나랑 밥만 좀 같이 먹자. 내가 이렇게 올게. 너가 잠깐이라도 짬날 때만 이야기해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든 갈게. 너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만 좀 하게 해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렇게만 해주면 돼. 라며 사정사정을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선배, 저는 그런 시간도 사치해요. 선배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라며 거절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워낙 바쁜 걸 며칠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말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 포기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시험 족보도 얻어다 어머니한테 주고 커피도 마시라고 가져다 주고 가끔 먹으라고 음식들도 포장해다 주곤 하셨대요. 뭐 김밥, 토스트 같이 간단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동이 바쁜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유용하고 맛있는 한 끼였답니다. 그런 아버지의 챙김을 받는 게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기다려지더래요. 아버지가 나타날 때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문 쪽에 신경이 쓰여서 보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기다리실까봐 엄청 부지런히 앞에 나타나셨답니다. 도대체가 밀당이라고는 모르는 직진남이셨던 거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셈할 수가 없었어. 너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아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더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잘해주고 싶었다고. 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이 닿았던 건지 어머니는 어느새 아버지와 발을 맞춰 걸으시고 눈을 맞춰 웃어주시더래요. 1학기에 열심히 하신 덕으로 어머니가 성적 장학금을 받으셔서 여유가 생기신 것도 한몫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배려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살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이었기에 더 크게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특이하게 증조 할머니 손에 자라셨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머니의 할머니도 일하시느라 바빠 시골의 증조 할머니께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을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고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고조 할머니는 저희 이모와 어머니를 그저 말없이 먹이고 입히셨대요. 연세가 많아 허리가 굽으셨는데도 지팡이 짚어가며 커다란 가마솥에 밥이며 반찬을 해서 두 아이의 밥을 먹이셨대요. 가끔가다 삼촌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어디서 이런 것들을 데려와 놓고 와보지도 않고 아주 말세다 말세야. 어머니가 다 받아주니까 저것들이 이러는 거잖아요. 데려가라고 해요. 아주 이것들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너희 짐 싸. 너희 엄마 찾아가라. 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답니다. 그러면 고조 할머니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돈을 내미셨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혀를 차며 가버리셨대요. 고조 할머니가 텃밭 농사지어 농작물들을 장에 내다 판 돈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러 오신 거죠. 그때 겨우 6살이던 이모와 어머니는 삼촌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고조 할머니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떠셨다고 하더라고요. 삼촌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울곤 하셨는데 그런 이모와 어머니의 얼굴을 고조 할머니는 쓱쓱 닦아주시며 울지 말어. 괜히 저러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제 내 식구니까. 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어린 마음에 그날이 안심이 돼서 배시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네 집에서는 가져보지 못했던 안심이라는 기분에 마음이 놓이셨던 거죠. 증조 할머니는 이모와 어머니에게 너희 때문에 너희 아빠 인생 망쳐. 내 인생 망쳐. 아주 난리다 난리. 내가 벌써 할머니 소리 들어야겠니? 어디 가서는 이모라고 해. 아휴 징그러. 너희 엄마는 데리러 온다더니 하기사 오겠니? 이럴 거면 하나만 낳지 쌍둥이는. 어린 것들이 겁도 없이 애만 떡하니 낳고. 어휴 내 팔자가 참. 이라며 신세 한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다가 데려다 놓고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 돈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가난한 고조 할머니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힌다고 하더라도 밥과 시골에서 나는 푸성기들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어머니와 이모는 맛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에서 어머니와 이모는 중학교 때까지 사셨답니다. 고조 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거기서 그때까지 사신 거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고조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이모님이 같이 병간호를 했는데 그때는 삼촌 할아버지가 들여다보지도 않더래요. 혹시나 뭐 해달라고 할까봐요. 다행인 건지 고조 할머니가 텃밭이랑 집이랑 삼촌 할아버지가 팔지 못하게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놓고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게 해놓으셔서 밥은 먹고 다닐 수 있는 정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 둘이 아픈 할머니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학용품도 필요하고 작아지는 옷도 사야 되고 신발이며 속옷이며 들어가는 게 엄청난데 그걸 감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죠. 고조 할머니도 누워 계시니 이것저것 필요하고요. 소변, 대변을 받아내려면 성인용 기저귀도 필요하고 할머니 몸에 욕창이라도 생기면 소독제랑 약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님은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 건물 청소를 하고 용돈을 벌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 정도 두 분이서 그 건물 청소를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은 버셨기에 열심히 하셨대요. 그 일도 어머니와 이모님의 사정을 알게 된 학부모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겨우 하게 되었는데 그조차도 두 분에게 감사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얻는 것보다 마음도 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모님과 어머니는 방과 후 3시간 청소 일을 마치면 집으로 와 고조 할머니를 살피시고 그 곁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이모는 두 분 다 비슷하게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분을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다 중2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은 일부러 자주 집으로 들러 반찬도 갖다 놓고 가시고 쌀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펴주시고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데 드릴 것은 없으니 어머니와 이모가 할머니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누룽지를 챙겨드리곤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걸로 아침 먹으면 그렇게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 고맙다. 라며 받으시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에는 정말 좋아서라기보다 부채의식을 줄여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더 고맙고 미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중3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그날도 시내에 나가 건물 청소를 하고 돌아와 고조할머니 대소변을 보고 갈아입혀 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전과는 다르게 몸이 굳어 계시더래요. 이리저리 숨소리도 들어보고 체육 시간에 배운 대로 맥박도 짚어봤는데 움직임이 없으시더랍니다. 얼른 뛰어가 이장님께 할머니가 안 움직이세요 라며 울었더니 이장님이 아이고 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같이 뛰어가 고조 할머니를 보시더니 아휴 가셨어. 너희 두고 눈도 못 감겠다고 하시던 양반이 이렇게 가셨어 라며 이모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우시더랍니다. 이장님이 삼촌 할아버지랑 친구이신데 어릴 때 고조 할머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대요. 삼촌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인심이 좋은 고조 할머니에게 불만이 많아 못되게 굴곤 하셨는데 이장님은 고조 할머니를 이모처럼 생각하고 지내신 거죠. 그래서 고조 할머니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서서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장례는 집에서 치르고 화장을 해 뒷산에 뿌려달라는 고조 할머니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어린 이모님과 어머님은 그대로 따랐고요. 증조 할머니와 삼촌 할아버지는 장례식에 와서 손님을 치르면서도 이모와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면서 저것들 건사하느라 그나마 있는 것도 물려받을 게 없다. 부모 복이 없으니 사는 게 퍽퍽할 수밖에. 아유 내 팔자야 라며 혀를 차셨대요. 특히나 삼촌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잘 모셨으면 몇 년을 더 사셨을 텐데 니들이 잡아먹은 거야. 누나는 누나 자손들을 왜 여기다 가져놔? 데려가! 라며 소리를 치며 난리를 쳤답니다. 그런 증조 할머니와 삼촌 할아버지를 이장님이 가로막으며 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 말을 해? 어머니 똥오줌 다 받아내고 학교 다니는 게 보통 일이야? 누님이랑 석호 너는 한 번을 안 들여봐 놓고 그런 말 말고 애들 그만 잡아.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라 선생님들도 와서 챙기시는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며 한 소리 하셨답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면서 잠자코 있더래요. 그래도 장례가 끝날 때까지 못마땅해 하시면서 눈치는 계속 주시더래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삼촌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에게 빠른 시일에 애들 데려가고 집 비워요. 어차피 아들인 내가 다 물려받는 거 맞잖아요. 노친네 남은 땅이랑 집이랑 팔아서 저것들 뒷바라지 한다고 다 묶어놨는데 그게 말이 돼요? 라며 화를 내었답니다. 그러자 증조 할머니도 거기에 맞서 지지 않고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얘네를 갑자기 어떻게 데리고 가니?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얘들 아빠도 요즘 안 나타나서 얘들 데려가도 난 감당 못해. 너희 당분간 여기서 지내. 땅이랑 집은 내가 알아볼 거니까 건드리기만 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고는 일어나 가더랍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은 고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무 징그럽고 싫더래요. 어차피 증조 할머니 따라갈 생각도 없고 둘이서 의지에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지내셨대요. 물론 술 마시고 와서 나가라며 주정 부리는 삼촌 할아버지 때문에 불안하긴 하셨지만 갈 곳이 없던 두 분에게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집에 들르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술을 마신 삼촌 할아버지가 와서 또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내 집인데 니들이 왜 살아? 나가! 라며
행패를 부리는 걸 선생님이 보신 겁니다. 이장님이 지나가다 보셔서 삼촌 할아버지를 보내긴 했지만 선생님 눈에는 너무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보신 거죠. 며칠 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어머니와 이모님을 부르시더니 저기 이런 이야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도 딸을 키워서 걱정이 돼서 라며 말을 시작하시더랍니다. 우리 집에 지하 공간이 있어. 뭐 창고처럼 쓰는 곳이긴 한데 거기를 치워서 너희가 지냈으면 하는데 어떠니? 물론 너희 생각이 제일 중요해. 창피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지내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술 드시고 들리시는 게 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분은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고마워서요.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가끔 낫이나 곡괭이 같은 농기구들도 휘두르는 성인 남자가 술에 취해 난리를 치는데요. 정말 위험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쭈뼛쭈뼛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정리 얼른 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릴래? 그 안에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고 너희 짐도 챙기고 있어. 선생님이 용달 빌려서 옮기러 가기 전에 말할게. 라면서 웃으시더랍니다. 그때 어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게 좋으셨답니다. 고조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지만 너무 시달리다 보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루어졌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버릴 것 버리면서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선생님이 짐을 실으러 오셔서 어머니와 이모는 짐칸에 앉아 선생님 집으로 가셨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몇 안 되는 짐들을 챙겨 두 분이 끌어안고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달리는 차에서 웃으셨대요. 출발하기 전에 삼촌 할아버지가 또 오셔서 그동안 키워준 감 내놓고 가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는 걸 이장님이 막아주셔서 겨우 도망치듯 차에 올랐는데 서럽고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싶어 웃음이 나더래요. 그래서 웃으셨는데 눈물이 나서 닦으면서 우셨대요. 선생님 집에 도착하니 눈물, 콧물 다 흘리셨더래요. 그런 서로의 모습을 보고 이모와 어머니는 피식 웃으셨답니다. 짐을 들여놓고 선생님께서 겨울에는 좀 추울 수도 있어. 아무래도 지하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기도 잘 시켜야 해. 알았지? 냉장고랑 작은 상이랑 책장, 이불들은 선생님이 사서 놨어. 좋은 거 아니라 미안해. 그래도 당분간 지내기 어렵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다른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 우리 집에는 군대 간 아들이랑 대학 간 딸이 있는데 아들은 휴가 때나 오고 딸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와. 나중에 인사시켜줄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희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가서도 새벽에 건물 청소하고 등교하는 걸로 이야기 드려서 돈 벌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너희 그 코 묻은 돈 내가 받아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니? 돈 모아. 악착같이 모아서 너희 대학 갈 때 써야지. 대학은 꼭 가.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안 잊었지? 라며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더랍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 절대 안 된다며 인문계로 서류 쓰게 하시면서 대학은 가. 그래야 돼. 라면서 약속을 하셨대요. 어머니랑 이모는 엄두가 안 나긴 했지만 워낙 공부 욕심이 있으셨던 터라 그렇게 다짐받아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셨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두 분 다 사범대나 교대를 희망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은 가끔 들러 농작물도 주고 가시고 쌀도 주고 가시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이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 마무리될 때쯤 증조 할머니가 한 남자와 찾아오셨더래요. 주말에 건물 청소를 하고 돌아와 아침을 해서 먹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어머니와 이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미영아, 미선아, 아빠야, 알아보겠니? 라면서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데 두 분 다 뒷걸음질을 하셨답니다. 그걸 본 증조 할머니는 아버지도 몰라보는 계집애들 뭐가 예쁘다고 보러 왔냐? 얼른 아버지 오셨어요 해야지. 하여간 저 엄마 닮아서 고마운 걸 몰라. 도망쳐서 사는 것도 닮은 것 봐. 내가 집 지키고 있으랬지. 여기 숨어서 다 뺏기고. 하여간 도움이 안 돼. 라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이모가 그런 할머니에게 갑자기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잘 지내니까 그냥 가주세요. 라면서 어머니를 뒤로 숨기셨대요. 그 순간 증조 할머니가 이모의 뺨을 때리면서 야, 누군 오고 싶어서 왔어? 딱 보면 몰라? 너희 아버지 얼굴 봐라. 다 죽어가게 생겼구만.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병원비만 내놔. 그럼 갈 테니까. 고등학교 다닌다며? 학교 다닐 정도 되면 먹고 살만한 건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때까지 우리 먹고 입는 거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나타나 돈을 달라고요? 저희 학비 한 번이라도 대주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가방이랑 필통도 없어서 헝거 얻어다 쓰면서 컸어요. 학용품도 선생님들이 챙겨주지 않으셨으면 이때까지 쓰지도 못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이모의 뺨을 감싸 안으셨답니다. 이모는 증조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끝까지 노려보셨고요. 그러자 외할아버지가 아빠도 너희한테 해주고 싶었지. 내 나이 18살에 너희가 태어나는 바람에 학교도 못 다니고 돈 벌었다. 그런데 너희 엄마 도망가고 찾으러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 정착을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만 도와줘라. 우리가 오죽하면 너희를 찾아왔겠니? 라며 불쌍한 척을 하며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니랑 이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고 무서워서 돈을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애들 생활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둘이서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나 몰라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돈 달라고 하시면 다음에는 뭐 해달라 하실 건데요? 낳기만 했다고 부모입니까? 가세요. 애들 돈 없어요. 라며 말리시더래요. 증조 할머니가 당신이 뭐야? 뭔데 이래? 라며 소리를 높여 난리를 치셨지만 어머니와 이모를 대문 안으로 미신 선생님이 이 집 주인이에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면서 문을 닫으셨답니다. 그러시더니 한 번 돈 달라고 해서 주면 또 찾아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와서 저 앞 슈퍼 아주머니께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묻고 다니더래. 그래서 잘 모른다고 대답은 하셨다는데 걱정스러운지 나한테 이야기하시더라. 아마 포기 안 하고 너희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어. 보호자 운운하면서 끌고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연락을 했었거든.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아무튼 곧 만 18세 되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알았지? 절대 돈 주지 마. 어떻게 번 돈인데? 라면서 당부를 하시더래요. 어머니는 그때 너무 부끄러우셨지만 너무 감사하셨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대요. 꼭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보살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셨답니다.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것뿐인 것 같아서요. 꼭 대학에 가겠다는 결심을 다지면서요. 하지만 통장의 돈으로는 어머니와 이모 둘 다 대학에 갈 수는 없겠더래요. 그래서 이모에게 미영아, 너가 먼저 대학을 가. 내가 1년 있다가 갈게. 대신 너는 대학 가서 장학금을 꼭 받아. 너는 사범대 목표로 하니까 등록금도 비싸잖아. 나는 교대 가고 싶으니까 1년 더 공부하면서 일하면 등록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이모는 야, 너가 성적이 더 좋으니까 너가 먼저 가. 그게 맞지. 라며 본인이 늦게 가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너가 언니니까 먼저 가. 그리고 내가 공부 더 잘하니까 재수해도 되지. 라며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는 원하던 사범대를 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장학금 때문에 지역의 사범대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머니가 교대에 합격하셨고요. 역시나 서울로 가실 수 있었지만 장학금 받으러 지역 교대로 가신 거죠. 증조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오셨지만 이제 성인이 된 이모님과 어머니에게 뭘 어쩌지는 못하고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이 선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악담을 시작으로 욕만 하다가 가셨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셨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두 분 다 임용고시를 치르고 임용이 되고 나서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선생님께 내복을 사드린 일이래요. 옛날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내복부터 사드리는 것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분, 고조 할머니 것까지 세 벌을 사서 고조 할머니를 뿌려드린 뒷사내가 태워드리고 오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 댁에는 케이크 같은 간식거리 사다 드리고요. 삼촌 할아버지는 이모와 어머님이 떠나시고 또 한 2년을 빈집에 가 행패를 부리며 소리를 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대요. 식구들도 대충 장례를 치르고 다 팔고 떠나버려 더 이상 마주치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증조 할머니는 교도소에 있다며 편지를 보내 돈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셨대요. 외할아버지 소식은 그 후로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이모님이 의지한 건 선생님 내외분이셨겠죠. 그 집 지하에서 지내는 동안에 밥이며 반찬이며 해서 가져다 주시고 필요한 살림살이들도 때 되면 사주시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만든 그 누룽지가 너무 좋아. 아침에 이거만 한 게 없어. 라며 일부러 부탁을 하시곤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누룽지 값으로 다 해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이모님이 간간히 감사 선물을 하면 어이구 이제 모아서 시집가야지. 내가 뭐 공짜로 했니? 다 누룽지 값으로 한 건데 라면서 웃으셨대요. 이모는 학교에 다니시면서 교감 선생님이 선을 보여주셔서 이모부랑 결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학 때부터 만나 사귄 지 10년 만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이모가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신혼집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머니가 진땀을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께 형부,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싫어요. 이제 겨우 자유로워지겠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난 싫어요. 라며 강력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기 시작하시면서 어머니는 아침을 못 먹는 학생들을 챙기기 시작하셨는데 아마 이모님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채우신 거겠죠. 그러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하방을 정리하시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서운하고 눈물이 나시더래요. 선생님도 너희가 이런 곳에서 너무 잘 자라 시집가니 내가 너무 고맙다. 누룽지 고마웠어. 라며 눈물을 지으셨고요. 어머니는 그런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선생님, 제가 누룽지 계속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언니랑 제가 자주 와도 되죠? 라고 말씀드리니 당연하지. 라면서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선생님을 어머니와 이모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치 친정처럼 의지하고 지내셨대요. 선생님은 어머니와 이모님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더 살펴야 진짜 선생님인 거야. 아이들이 창피해서 감추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 라고 당부를 하시고는 하셨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사촌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이모님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살피셨대요. 아이를 낳아보니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 줄 아시겠더래요. 내 자식이 귀하다 보니 가르치는 학생들도 더 귀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침 챙기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쯤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할머니라고 부르며 부모님과 함께 찾아뵙곤 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병원에서 지내셔서 문병도 간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셔서 간 장례식장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문상을 하셨는데 다 제자였던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우시는 선생님 할머니의 자녀분들과 어머니, 이모를 보면서 저도 슬퍼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선생님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장래 희망도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희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너희 아빠도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어. 민식이 너도 그런 사람을 만나라. 알았지? 라며 당부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빠가 많이 배워. 그러니까 민식이도 엄마 하시는 것 잘 보고 배워.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니까. 라며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면 다 좋아 보였습니다. 매달 도매시장에 가서 학용품을 잔뜩 사놓으시면서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나누어 담는 일을 집에서 하시곤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도우면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날만큼은 술도 안 드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습니다. 다 하고 나면 꼭 문방구 같은 저희 집 거실의 풍경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제가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고는 있는데 보내야 할 곳이 점점 준다고 아버지는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셔서 조용히 알아보고 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서시면 선생님들 일이 되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전에 어머니가 보내주던 학생들 위주로 보내다 보니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개수가 줄었고요. 꼭 제가 임용이 돼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처럼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학생들 학용품을 걱정하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저도 지역 대학의 교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변비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셨기에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병원에 가 약을 타서 드셨는데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셔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셨는데 내시경을 추천하시더래요. 초음파상으로 좀 걸리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변비가 심해 그런가 싶어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하시더랍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더 자세히 검사를 받아봤지만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이대로 못 죽어. 아직 아침 챙겨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용품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다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건강해지시겠다는 다짐을요. 방학 때까지 미루셨다가 수술을 받으신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출근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회복해 일하실 수 있다면서요.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있으실 수 없다면서요. 저와 아버지, 이모님까지 나서서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전이의 위험이 있으니 항암이 끝나고 출근하길 권하셨지만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발을 쓰시면서 출근을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쓰러지시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아휴 수업이 다 끝나서 다행이다. 애들이 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 생각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저와 아버지, 이모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버티고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는 녹초가 되셔서 쓰러져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책을 읽어주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으시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당신하고 결혼해서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얼른 나와서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게요. 라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2년을 그런 식으로 투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더 마르시긴 하셨지만 이겨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치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군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군대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코맹맹이 목소리를 한 이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민식아, 엄마가 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아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좋은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와. 라고 하셨는데 왜인지 좀 낯설고 쓸쓸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내가 꼭 좋은 선생님 될 테니까 엄마는 더 건강해지시기나 하세요. 라며 안아드리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냥 기우겠지 싶어 애써 떨쳐내려고 했는데 이모님의 전화를 받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라고 답을 했는데 이모님은 아니야, 엄마 다니시던 병원으로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벌써 영안실로 모셨고 아버지와 이모는 망연자실해 장례식장이 준비되는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두 분이서 끌어안고 우시는데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 장례식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손님들께 인사를 하기 위해 섰는데 이모와 아버지가 되게 분주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아버지와 이모님이 분주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들이 한아름 가져오신 조의금을 대신한 선물들을 보았거든요. 손님들 손에는 학생들 가방이나 학용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실수록 물건들이 쌓여갔고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하시느라 이모님과 아버지는 바쁘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지는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다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물건들을 1톤 트럭에 가득 담아 집으로 옮겨와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보고 물건을 나누고 있는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눈 감기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니 그러더라. 내가 혹시나 못 버티고 먼저 가면 조의금은 꼭 학용품으로 받아줘. 언니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짧은 연필 얻어쓰고 남들이 버린 노트 남은 거 찾아서 붙여 쓰던 거. 그런 애들이 이제는 없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라도 좀 그런 걸로 나누고 싶어. 민식이 아빠한테는 벌써 말해놨는데 언니가 좀 더 챙겨줘. 라더라. 하시면서 이모님은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제자분들도 많았는데 모두들 어머니를 너무 존경한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어요. 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릴 적에 봤던 선생님 할머니의 장례식 못지않게 감동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위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하고 멋진 분이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런 분의 아들인 것도 자랑스럽고요.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저는 휴학을 하고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쓸쓸해 하셨지만 그래도 얼른 마치고 와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임용 준비를 하기까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 노력할 겁니다. 꼭 합격하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즘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시는 거 알아요. 구독 목록에서 봤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너무 그립지만 아버지가 계셔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제가 잘하는 거 꼭 보세요. 어머니처럼 좋은 교사가 꼭 될게요. 실망시키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사연을 쓰기 시작했나 싶네요. 이제는 열심히 마무리 정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합격했다는 소식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바라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